저는 올해 70입니다. 7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것을 잃었지만 가장 아팠던 건 아들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그날 저는 손에 낡은 캐리어 하나를 들고 40년을 살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잠근 현관문을 바라보면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건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날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선물을 받은 날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는 경상북도 시골 출신입니다. 집이 가난했어요. 중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채 15살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공사판 막노동을 했고 그 다음엔 식당 보조일, 그 다음엔 작은 철물점 배달, 뭐든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그때는 배가 고팠으니까요. 22살에 지금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도 가진 게 없었어요. 단칸방에서 시작했죠. 연탄 아궁이가 있는 방, 겨울이면 물이 얼던 그 방에서. 그래도 행복했어요. 26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 그게 제 인생의 목표가 됐습니다. 단 하나의 목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어요.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아내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했죠. 조금만 더 참아. 아들 대학 보내면 쉴게. 아들은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붙었을 때 저는 화장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펑펑 울었습니다. 그게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아들을 위한 삶. 그런데 제가 몰랐던 게 있어요. 저는 아들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들 곁에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다는 걸. 참 아이러니하죠. 아들이 취직을 했습니다. 대기업이었어요. 저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뿌듯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아들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말이 줄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핸드폰만 보고 같이 밥을 먹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냥 바빠서 그런 거겠지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서울 중산층 집 딸이었어요. 우리 집을 처음 왔을 때 그 눈빛이 기억납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그 눈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런 곳에서 지내시는군요. 저는 그걸 못 본 척 했습니다. 아니, 보았지만 외면했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어요. 아들 내외가 같이 살고 싶다고 해서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제 퇴직금을 탈탈 털어서요. 아내 명의 적금도 해약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 저와 아내가 눈치 보는 일이 점점 늘었습니다. TV 소리가 크다, 냄새가 난다, 애한테 이렇게 먹이지 마라. 처음엔 참았습니다. 그게 어른이 해야 할 일이니까. 두 번째도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세 번째도 참았습니다. 손자 때문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저는 제 집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냉장고 열 때도, 음악 하나 틀 때도 70평생 일만 했던 사람이 자기 집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2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말했어요. 주말 저녁이었는데 며느리와 손자는 방에 있었고 저와 아들만 거실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목소리가 달랐어요. 그 순간 직감으로 알았습니다. 좋은 얘기가 아니구나. 아버지, 저희가 좀 불편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따로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라고? 아파트도 저희 명의잖아요. 아버지 명의 작은 데 구해드릴게요. 제가 매달 조금씩 드릴 테니까.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40년을 일했습니다. 아들 하나 바라보고 퇴직금도 적금도 다 이 집에 넣었습니다. 아파트 이름은 아들 것이지만 그 안에 제 피가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나가라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더군요. 저는 일어나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 이불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저는 캐리어 하나를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들은 현관까지 따라 나왔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냥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서럽지 않았어요. 화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냥 텅 빈 느낌. 70년을 살았는데 지금 내 손에 들린 게 낡은 캐리어 하나라는 것. 그게 가장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구해준 방은 고시원이었습니다. 월 35만 원. 창문은 있었지만 옆 건물 벽밖에 안 보였어요. 처음 일주일은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딸네 집으로 갔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또 뜨면 안 됐나 싶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나? 70년을 달려왔는데 결승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시원 복도에서 마주친 청년이 있었어요. 25살 정도 됐을까? 취업 준비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는데 제가 뭔가 알려준다고 옆에 섰어요. 물 먼저 끓이고 계란은 불 끄기 직전에 넣어. 그래야 반숙이 돼. 그 친구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라면도 잘 아시네요. 그 한마디에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이상하죠? 라면 하나에? 그 친구와 저는 그날 이후로 종종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친구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부모님한테도 못하는 얘기를 그 친구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살면서 뭘 제일 잘하셨어요? 진짜로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사람 만나는 거. 낯선 사람한테도 먼저 말 걸고 밥 먹는 거 좋아하고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해. 그 친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게 요즘 제일 귀한 능력이에요, 할아버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빈 공책을 펼쳤습니다. 저는 70살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기는 아니었어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 15에 서울 올라온 것, 연탄 아궁이 단칸방에서 시작한 것. 처음엔 손이 떨렸어요. 맞춤법도 틀리고 문장이 끊기고. 그래도 계속 썼습니다. 고시원 청년이 제 글을 읽어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온라인에 올려보세요. 저는 컴퓨터도 잘 모릅니다. 스마트폰은 있는데 카카오톡 정도만 했거든요. 그 친구가 가르쳐 줬어요. 블로그 만드는 법, 사진 올리는 법. 첫 글을 올렸을 때 조회수가 10일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 번 눌렀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글, 세 번째 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글이 따뜻해요. 저도 아버지가 생각나요. 어르신 더 써주세요. 저는 그 댓글들을 프린트해서 방 벽에 붙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들한테도 아니고 아내한테도 아니고 낯선 인터넷 사람들한테. 그게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그러다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화면도 제대로 못 봤어요. 카메라 어디 봐야 하는지도 몰랐고 말도 계속 꼬였고. 첫 영상을 올렸을 때 조회수가 42였습니다. 그 중에 댓글 하나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좋으세요. 계속 해주세요. 그게 다였는데도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기분이 좋아서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원을 한 바퀴 걷고 커피 한잔 하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 제가 아는 것들,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들, 70년을 살면서 배운 것들. 6개월이 지났을 때 구독자가 1000명이 됐습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처음엔 몰랐어요. 그 고시원 청년이 말해줬습니다. 할아버지 1000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큰 강당 가득 찬 거잖아요. 강당 가득 찬 거.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이 1000명. 저는 평생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였어요. 70세에 유튜브를 시작하신 어르신이 계신다고 해서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요. 기사가 나갔습니다. 제목이 이랬어요. 아들에게 쫓겨난 날 다시 태어나다 70세 유튜버 김 씨의 이야기. 그 기사가 퍼졌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이. 구독자가 일주일 만에 10,000명이 됐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저도 아버지를 모질게 대한 것 같아서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도 이런 분인데 연락드려 봐야겠어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네요. 저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다 읽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제 이야기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이 나라에 저 같은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들, 딸한테 치이고 며느리 사위한테 눈치 보고 자기 집에서 조용히 늙어가는 사람들이. 저는 그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영상을 찍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년쯤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목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아들이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주 앉았는데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됐다, 이제 됐다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아들이 눈이 빨개졌어요. 아버지가 왜 미안해요? 내가 너한테 아버지로 있어준 적이 없었잖아. 돈 버는 기계로는 있었는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그 카페에서 2시간을 있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어릴 때 아빠가 항상 없었다고. 운동회도 학예회도 졸업식도 그때마다 혼자였다고. 그게 서운했다고. 그리고 그 서운함이 쌓여서 어른이 돼서도 아버지가 어색했다고.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돈 벌러 간 게 다 너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들한테는 그냥 없는 아빠였던 거죠. 그날 우리는 화해라는 걸 했습니다. 극적인 건 없었어요. 그냥 서로 이해한 거죠. 늦었지만. 아들이 마지막에 말했어요. 아버지, 유튜브 저도 봐요. 저는 웃었습니다. 지금 저는 고시원에서 나와서 작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요. 아파트는 아니고 넓지도 않아요. 그래도 저는 지금이 더 좋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걷고 커피를 마시고 카메라 앞에 앉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이 있다는 게 여전히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70에 시작했으니까요. 쫓겨난 날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좋은 게 보이기도 합니다. 고시원 복도에서 라면 끓이는 청년처럼 댓글 한 줄처럼 여러분도 지금 어딘가의 바닥에 있다면 그게 어쩌면 새로운 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70년을 살고 나서야 그걸 알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끝까지 보셨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은 마음에 닿으셨던 거겠죠.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댓글도 좋아요. 짧아도 괜찮아요. 그냥 잘 봤어요. 이 한마디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